일단은 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 오늘 다루는 테마는 이 책으로는 이제 그 꿈의 해석이라는 책이 이거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안 하는데 이 책이 지금 15권으로 정리된 그 출판사가 어디죠? 열린책. 열린책에 나온 15권 중에 이 단행본권으로 있어요. 이 개인적으로는 이 책이 굉장히 관심이 가는 책이거든요. 이게 우리는 이제 이게 주저로 알고 있죠. 이게 주저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그 꿈이라는 거는 뭐 옛날에는 어떻게 됐냐면 그래서 이제 미래랑 관련된 걸로 용꿈 꿔서 아들 낳고 꿈 꿔서 복권 사고. 근데 프로이트에 와가지고 이게 뒤바뀌어 버려요. 꿈은 과거예요, 과거.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사실은 이 프로이트에 와서 꿈이 바뀐 거예요. 이제 그 예언의 능력이 꿈이 있다라고 프로이트 이전에 서양도 그랬고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 특히나 이제 점쟁이들의 특징들이 뭐냐면은 눈이 없잖아요. 눈이 없고 이제 막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일단 꿈이고 원시사회에서도 그 추장들 보면은 이렇게 애들 모아놓고 약초 뿌리거든요. 그거 다. 대마초 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속칭 얘기하면 그거 마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중얼중얼 하고 뭐 단합도 되고 그래요. 그거에 그 지금 얘기가 이상하게 간다. 근데 그거의 버전이 이제 우리 MT가 가지고 술 처먹는다 그러면 안 되는가. 그렇게 해서 약간의 정신을 한번 놓으면 그 다음에 정신을 차렸을 때 뭔가 우린 끈끈한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원시 부족서부터 있었거든요. 그래도 지금도 이제 저 원시 부족 같은 경우에 있어서 추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역할들이 어쨌든 그잖아요. 꿈속에서 신이 나타났다든가 신이 계시를 했다든가 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뭐 성산문 아시죠? 성산문 태어날 때 유명하잖아요. 태어났느냐 뭐 아니면 뭐 무슨 꿈을 꾼다든가 아니 무슨 꿈이 있어야 돼요. 위대한 사람은 꿈을 날조해서라도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위대해지면은 막 그렇죠. 태몽 있어요? 어머님의 태몽? 좀 위대해지니까 태몽도 생각하시는 건데 일찌감치 그냥 완전히 개차반으로 사는 거예요. 교도소 다니고 이러면 태몽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태몽도 대충 이렇게 좀 만들어지기까지 할 정도로 우리한테 강해요. 꿈은 어쨌든 뭐를 예언하는 거. 우리도 지금도 보면 이 용례가 그대로 썼죠. 소년이여 꿈을 가져라라고 그랬을 때 그 무슨 의미예요? 그 옛날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들. 근데 꿈의 해석이다라는 그 책에서 프로이트는 이게 가만히 보면요. 철학적으로나 뭐 어떤 면에서 꿈이 사소한 주제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꿈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녁에 악몽을 꿨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쵸? 그리고 이제 과학적인 데이터에 따르거나 뇌파로 따지면 우린 5만 가지의 꿈을 꾼대요. 그 중에 사실 기억나는 건 거의 극소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이죠. 더더군다나 주변에 아마 악몽이나 꿈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사람도 사실 있으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 꿈이라는 게 과거와 관련된다라는 아주 도전적인 테마죠. 그 프로이트를 이해를 일단은 뭐 기초적으로 할 때 이 꿈이라는 것들이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3천 년 동서양 문화에 있어서 꿈이 그냥 과거에 억압된 소망에 불과하다라는 거 이거는 요거 자체가 파괴적인 생각이에요. 진짜 너무 파괴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 꿈의 해석이라는 책이 초판이 나왔을 때 이게 전체가 800분가 찍었는데 다 전체 나가는데 한 8년인가 걸렸어요. 아무도 안 해봤어요, 사실 이 책은. 근데 프로이트가 서문에 쓴 거에 따르면 어떤 과학자나 어떤 사상가로서 어떤 하나를 발견하는 거 진짜 힘든데 프로이트는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위대해진다면 난 요거 하나 발견했다. 이 꿈의 해석을 너무 좋아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몇 차례 이제 개정판을 내지만 사실은 우리가 옛날에도 우리 다른 테마에서 강의할 때 들었죠. 그 저자의 초기 저작은 굉장히 중요하죠. 꿈의 해석은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은 요 꿈의 해석의 주 테마가 오늘 강의할 때 일단은 주 테마고 그리고 요것도 이 꿈과 거의 마찬가지 메커니즘에서 이제 설명되는 건데 많이는 못 다뤘어요. 요게 더 흥미진진하거든요. 흥미진진하긴 한데 꿈의 해석만 어느 정도 되면 일상생활의 정신병리라는 거, 요 책을 읽는데도 아마 지장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중심은 여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마지막 하나의 문장 정도 하나 좀 분석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속칭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접근할 때 하나가 프로이트는 모든 인간들을 다 미쳤다고 본다. 그건 뭐 일정 정도 맞는 거일 수도 있어요. 프로이트가 꿈을 왜 이걸 중심적으로 다뤘냐면은 나머지는 환자들이죠. 우리 지난번 말씀한 노이로제 환자, 어렸을 때 뭐 예를 들면 히스테리를 가진 환자들은 어렸을 때 트라우마 때문에 어떤 뭐냐면 육체적인 마비 현상까지도 하잖아요. 그때 치료 방법 기억나시죠? 그거 기억하기 싫었던 기억을 억지로 기억만 시키면 그 순간 하루는 그렇게 기억하기 싫었던 거를 기억하는 그 순간에는 처음에 그 기억하기 싫었던 그 기억 때 수반했던 감정들 기억나시죠? 분노, 수치감 같은 것들이 막 눈물을 통해서 막 나와요. 나와서 의식이 딱 되는 순간 히스테리가 딱 고쳐진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히스테리랑 이런 거나 강박증 걸린 사람들만 가지고 인간의 의식이나 인간의 마음 안에 이런 구조가 있다 보여주면 미친놈들의 구조잖아요. 근데 꿈은 안 그래요. 꿈은 미쳐도 꾸고 정상인들도 꾼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꿈을 합리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그 체계가 히스테리서부터 신경증, 기타 등등에 다 적용되면 일반 구조가 만들어지죠. 프로이트가 머리가 좋아요.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통해서 일반인들도 설명 가능한 일반 이론이요. 그러니까 이제 정도상의 이제 차이만 생기죠. 본질적인 마음의 구조는 이런데 히스테리 환자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나간 거고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꿈을 아주 잘 잡은 거예요. 제가 봤었을 때. 성공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요 꿈의 해석이라는 책은 일단은 그 프로이트의 전체 저작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에요. 그리고 프로이트가 이제 대중 강연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항상 써먹는 거는 이거야, 꿈. 이것부터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전문적인 글을 쓸 때 성적인 얘기 있죠. 성적인 얘기. 우리 지난번 거 한번 그 히스테리 다룰 때 그 테마 정신분석학 그러면 요 개념은 잊으시면 안 돼요. 분석은 이거예요. 기억하기 싫은 것을 기억하기. 우리가 그때 사례로 든 게 뭐예요? 우리 저 얘기하셨잖아요. 어머니가 나를 계속 때렸잖아요. 왜 때렸단 말이에요. 그쵸? 막 때렸을 때 그거 기억하기 싫다고요. 인간이면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기억을 날조를 하고 있냐면 되게 나는 부모님의 굉장한 사랑을 받았다고 다 날조해 있어요. 근데 만약 우리는 그냥 그대로 살면 돼.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상처와 그런 것들이 너무 세면 정상적인 자기가 이렇게 정신적 작용이나 여러 가지 걸 못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될 때는 반드시 분석가를 통해서 이걸 기억을 해놓으면 돼요. 기억을 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다시 부여를 할 수만 있다면 이런 거죠. 히스테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러저러한 이유에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나를 때렸다. 이렇게 그냥 정리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그 기억하기 싫은 거죠, 사실은. 누구나. 그런 거를 기억하면은 이제 어떻게 얘기해보면 정신분석학은 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 사회적 통념과도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성적인 문제들 있죠. 만약에 성적인 게 프로이트 얘기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성적인 얘기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상징 구조들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꿈의 해석에서 많이 나오는 거 있죠. 서랍 같은 경우는 여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꿈이에요. 성적인 꿈이라고요.
그 실질적으로 서랍이 왜 성적인 걸 그 상징하냐 이렇게 물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꿈을 꾼 사람을 분석을 해 들어가서 성적인 의미라는 거를 기억을 하게 되면 그 환자는 고쳐지니까.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기억하기 싫은 것의 테마 중에 많이 우리한테 걸리는 건 성적인 테마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우리 특정한 사회 조건 때문에 그렇다고요. 만약에 우리 사회가 성적으로 굉장히 리버럴하면 프로이트에서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성이 금기 시대는 옛날에도 언뜻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남성의 성기를 뭐라고 불러요? 남성의 성기를. 우리 조교. 뭐라고 불러요? 이거 얘기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외래어를 빌린다고요. 뭐 페니스를 쓴다든가 아시죠? 그렇게 쓰잖아요. 편하게. 그러니까 그 단어 하나만 우리가 실험을 해봐도 나는 뭐 일체 자유로워. 막 얘기를 해요. 못한다고요. 검열돼 있죠 이렇게. 근데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하기 싫은 것이다라든가 이런 테마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성적인 걸 억압하기 시작하면 그런 상처를 갖게 되면 기억을 안 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런 얘기들을 안 떠들려고. 그래서 사실은 프로이트 얘기에서 꿈의 해석에도 성적인 꿈이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성적인 것이 추하다, 동물적이다, 나쁘다라는 그 당시 독일식 사회의 그 부르주아 사회의 기독교적인 그 사회를 염두에 두면 당연히 억압된 것들의 대부분이 성적인 거와 관련이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아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이트한테 어떤 그 성적인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외설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기 싫은 것 대부분들이 대개가 성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아이러니한 거죠. 어떤 남자 점원이 당당하지 못해요. 동년 그 이성에 대해선. 손도 못 잡는다고.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청년이 소녀 있죠. 작은 소년을 함부로 만지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그 소아성애자 같은 경우 기억나시죠? 그건 왜냐면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결과적으로 자기랑 동등하고 얘기되는 사람한테 손 하나 못 잡으면서, 그렇죠? 그 아이한테는 그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제가 그 사례 하나 얘기했잖아요. 꼬맹이 하나가 어떤 가게에 어머니랑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잠깐 나간 사이에 점원이 그 꼬맹이를 성추행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 꼬맹이 말고 그 점원 자체도 성적으로 억압된 것이 있죠. 누가 이거 성이라는 거 자기가 지금 금지하고 있는 그것들 있죠. 자기가 억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꼬맹이한테는 터트려 버리는 거예요. 걔는 쉬우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꼬맹이의 상처는 그 점원의 상처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또 전달되는 거예요, 일정 정도. 그래서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 같은 경우 꿈이 성적인 꿈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왜 얘는 왜 이렇게 성적으로 왜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프로이트가 봤었던 환자들의 그 지형들 자체가 성이라는 게 금기시됐던 어떤 시절, 성이 건강함의 표시가 아닌 그런 시절이었죠. 지금도 뭐 그건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꿈의 해석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읽으면 성적인 꿈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 그 조선 유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성적인 게 억압되는 형식과 기독교 문화나 독일에서 다를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꿈의 해석의 사례들을 읽으면 좀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학자들 같은 경우는 얘네 제자들 있죠. 얘네 제자들이 했었던 아주 단순한 사례들을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을 하면은 더 쓰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일단은 프로이트는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라서 자기가 분석했던 사람들의 그런 것들. 우리가 그 꿈의 해석에 나오는 많은 꿈들의 그 프로이트 해석에 동감이 안 가는 이유는 우리가 사유하고 이렇게 있는 우리의 그 삶의 문맥과 프로이트 시대가 좀 달랐다라는 거. 그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이 꿈의 해석을 통해서 프로이트가 인간의 내면, 인간의 의식, 인간의 무의식, 인간의 욕망, 욕망의 억압, 기타 등등 테마를 다 발전시켜요. 문제는 이제 이걸 어떻게 이론화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건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그런 표현 들어봤죠? 무의식, 전의식, 의식, 이드, 에고, 슈퍼에고 이런 얘기. 그런 걸로 해서 인간의 내면 구조를 이제 분석하는 거는 어디에서 기본이 있냐면 여기에요, 여기. 어쨌든 꿈이라는 거는 우리의 의식, 우리가 지금 그 표면적인 의식,
그 밑에 있는 다른 복잡한 정신적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가장 훌륭한, 누누이 얘기했지만 꿈을 선택한 이유는 망상에 걸려 있는 사람이나 정신병이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꿈을 꾼다라는, 그래서 이 꿈이라는 사례를 계속 쓸 수밖에 없어요. 프로이트한테는. 이게 중요한 책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관심이 있으시면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으로 학대해서 한번 보세요. 이거 재밌는 책이에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요. 프로이트는 의사 출신이잖아요. 철학적이거나 인문학적인 어떤 기법과 논리 전개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그러면 프로이트한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례들이죠.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진단하면서 어떤 꿈을 보고 분석한 거 보면 이렇게 분석이 안 될 수도 있는데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문학적으로 조금 성찰이 되신 분들은 꿈의 해석과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을 계속 보시면서 프로이트와 다르게 사람 내면의 구조들에 대한 일반 이론을 도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프로이트가 나중에 구성했던 무의식, 의식, 전의식 이런 이론들 자체는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현대의 정신분석학자 라칸 같은 경우는 상징계, 실제계 그렇게 그렇죠? 상징계, 상상계, 실제계 이렇게 또 바꾸잖아요. 이론 구조를. 근데 라칸 이론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차피. 그래서 일단은 꿈의 해석이라는 책, 그리고 꿈을 제가 정신분석학을 처음 들어갔을 때 먼저 쓴 이유도 프로이트 입장에 따라서 쓴 거예요. 누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신 이상자라고 불리는 사람이나 일반 사람도 꿈을 꾸고 이 꿈을 합리적으로만 설명을 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꿈은 우리의 마음의 어떤 작용이잖아요. 어떤 메커니즘에서 이게 발생할까를 설명을 하면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가 평상시 살아갈 때 생각하고 약속 생각하고 친구 만나고 기타 등등 이런 세계 말고 우리 의식 내면에 전형적인 비유들 기억나시죠? 이렇게 빙상의 일각 같은 이게 의식이고 요 세계예요. 요 세계. 요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어쨌든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탈출구예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프로이트를 좋아하시면 성적인 꿈이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 피하시고 히스테리 분석한 거 피하세요. 가장 정상적인 꿈으로부터 설명에 들어가는 게 상대방한테 거부 반응이 없어져요. 프로이트가 계속 그래서 대중 강연할 때마다 꿈이 중요합니다. 꿈이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한 건 전략적으로 굉장히 성공적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꿈이 작가들도 꿈꾸죠. 작가들이 소설을 쓰잖아요. 소설도 다 분석이 돼요. 문학 비평 중에 하나의 장르가 바로 뭐냐면 바로 소설가들 섹스피어의 햄릿이라는 작품을 그 섹스피어의 무의식의 구조가 반영된 거 있죠. 그걸로 분석이 된다고요. 그래서 프로이드 책 중에서 일부분은 바로 이 문학 작품을 하나의 꿈으로 보고 꿈의 해석에서 통용됐던 분석 방법 있죠. 그걸로 그대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작업이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물론 작가는 짜증나겠죠. 내가 순수하게 창작했다. 이러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작가들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작가들이 글 썼을 때 기본 전제 조건이 여행 다니는 거 아시죠? 여행 다녀서 인터뷰하고 어떤 사람의 절절한 얘기 소주 마시면서 듣고 이런 것들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뭐예요? 하나의 경험같이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사건처럼. 그 작업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일파만파의 아주 영향이 큰 텍스트예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거죠. 예. 이게 이렇게 되면 돼요. 꿈이라는 사례로 무의식 구조까지 들어가 보고 일상생활의 사소한 실수로 무의식 구조 들어가요. 똑같은 구조예요. 그 사람이 썼었던 편지나 그냥 자기도 모르게 커피숍 같은 데서 이렇게 낙서하다가 쓴 것들 있죠. 그걸로도 들어가요. 내 의식적으로 통제한 것 말고 있죠. 어떤 내 정신의 작용이 나오면 프로이트는 주목을 해요. 아, 이거다. 무의식이 나온 거예요. 그럼 바로 분석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전체 체계는 그래요. 전체 15권 지금 전집 나온 거는 제가 봤을 때 한 80%는 사례. 20%는 막 그걸로 인간의 내면 구조 있죠. 그 빙상 밑에 있는 구조를 이해하려는 이론 구조.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사소한 실수들도 많이 다룰까 그러다가 그러지 말자. 왜냐하면 꿈만 다뤄도 충분할 것 같아요. 예, 이게 훨씬 더 좀 중요한 것 같으니까.